저는 옷수선집을 하고 있는 68살 박정호라고 합니다. 아내 없이 홀로 키운 하나뿐인 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15년 전 병으로 저와 딸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때 민지는 고등학생이었죠. 아내가 처음 아팠을 때는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감기처럼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했습니다만 항생제를 맞아도 차도가 없었어요. 결국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때서야 폐암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석 달이 채 안 됐어요. 진단받고 석 달도 못 버티고 아내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차라리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생각에 마음을 달랬지만 밤마다 아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 내내 소주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민지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안 가고 있더군요. 그때 민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엄마를 잃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 며칠째 나오지 않길래 문을 두드렸더니 아빠도 날 두고 갈 거예요? 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민지도 살지. 그날 밤 아내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우리 민지 내가 잘 키울게. 절대 딸이 부끄러워할 아버지는 안 될 테니 편히 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모든 술병을 버렸습니다. 민지 방문을 열고 아빠가 약속할게.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 같이 힘내자라고 말했지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살림을 꾸렸기에 집안일도 서툴렀고 딸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도 몰랐지요. 민지 생리 때 생리대를 사러 가는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기억도 나네요. 문방구에서 도시락을 싸려고 반찬통을 사는데 눈물이 나서 한참을 서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도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민지 도시락을 싸고 옷수선집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지요. 주말에는 민지와 함께 시장 보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점점 둘만의 생활 패턴이 자리 잡아갔어요. 힘들었지만 민지가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단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결코 부끄러워할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고요. 그 다짐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옷수선집에서 일할 때도 밤에 민지 숙제를 도와줄 때도 그 생각뿐이었지요. 어느 날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담임 선생님이 진로조사서에 부모님 직업 쓰래요라고 했을 때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딸이 친구들한테 옷수선사 아버지라고 말하기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지가 그러더군요. 아빠, 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처럼 손재주 좋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피곤하나 제 손에서 바늘이 쉰 날이 없었어요. 그것이 민지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저는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꿈을 접고 작은 시장에서 옷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패션 디자이너는 되지 못했지만 손님들의 옷을 정성껏 수선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죠. 가난했지만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고 난 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사춘기 딸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고 옷수선 일만으로는 민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어릴 적 배웠던 재봉 기술을 살려 밤에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옷수선을 하고 밤에는 고급 맞춤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쩌다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걸 아는
오랜 단골 손님 하나가 특별한 부탁을 해왔어요. 정호 씨, 내 아들 결혼식인데 좋은 양복 한 벌 만들어줄 수 있나? 그분은 큰 회사 중역이셨는데 기성복으로는 체형이 잘 안 맞는다고 하셨지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15년 넘게 옷수선만 하다가 갑자기 맞춤 양복을 만들자니. 그래도 예전 실력이 아직 남아있을까 싶어 도전해봤습니다. 밤마다 민지가 잠든 후에 작업실에서 바느질했지요. 한 달 가까이 정성 들여 만든 양복을 입고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지인들의 소개로 몇 벌 만들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유명한 변호사, 대학 교수,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은밀하게 제 손으로 만든 옷을 찾는 분들이 늘어갔어요. 기성복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맞춤의 편안함과 제가 직접 고른 고급 원단의 질감이 좋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일을 비밀로 했습니다. 작은 옷수선집 주인이라는 평범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몰래 유명 인사들의 맞춤복을 제작했죠.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지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에 꿈꾸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왜 비밀로 했냐고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낮에 하는 옷수선 일은 동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였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또 갑자기 고급 맞춤복 디자이너로 변신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민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민지가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였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혹시 민지가 변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민지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이 많아서 좀 늦게 끝난다라고만 얘기했지요.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 제 맞춤복을 입은 어느 기업인이 해외 비즈니스 미팅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분이 일부러 이건 한국의 JH 컬렉션에서 만든 거다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곧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예전 대학 동기 중 의류 사업을 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동네 옷수선집 아저씨로 살면서요. 민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물론 나중엔 제법 큰 자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낡은 미싱 앞에 앉아 지퍼를 갈아달고 바지 기장을 수선해주는 평범한 아저씨였죠. 그리고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진학했고 국제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한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얼마 전 민지가 회사 동료를 소개한다며 데려왔습니다. 준영이라는 청년이었죠. 민지와 준영은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영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참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지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평소에는 잘 안 입는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했습니다. 손에 밴 실밥과 바늘 자국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더군요. 종업원들의 시선이 제 낡은 정장을 훑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와 준영이 먼저 와 있었고 테이블에는 이미 준영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준영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셨어요. 두 분 다 품위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준영 아버님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준영 어머님은 억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아버님이시죠? 드디어 뵙게 되네요. 준영 아버님의 말투에서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 음식 얘기 같은 가벼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곧 준영 어머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걱정하는 눈치였죠. 저는 종로시장에서 옥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요. 제 대답에 준영 부모님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준영 아버님이 목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준영이가 그런 말은 없었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영 어머님이 와인 잔을 들며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 가문은 3대째 명문가인데 할아버지는 초대 국회의원이셨고 저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준영이도 곧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을 예정이에요. 박 선생님 따님은 해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당신 딸은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민지가 얼굴을 붉히며 준영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준영은 그저 머뭇거릴 뿐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준영 부모님은 저와 민지를 마치 다른 종족을 보듯 대했습니다. 민지의 학벌, 직장에 대해서는 겉으로 칭찬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준영이가 다니는 회사보다는 작지요? 라는 식의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준영이 부모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딸이 옥수선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멸시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옥수선집에서 일하고 있던 오후였어요. 바느질에 집중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확 열리더니 민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민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다 번지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바늘을 놓고 달려갔습니다. 민지는 그대로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을 다쳤을 때처럼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결혼 취소됐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미 예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도 돌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준영의 가족이 갑자기 결혼 취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요. 준영이 어머니가 민지에게 전화해서 우리 집안 어른들이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했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옥수선사의 딸과는 가문의 품위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준영이도 어쩔 수 없대요. 가족 회의에서 모두 반대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결국 내 직업 때문에 딸이 상처를 받다니.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지야, 아빠 때문에 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 생활 내내 무시당하며 살 바에야. 딸의 얼굴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민지가 저 앞에서 강한 척하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도 민지는 정말 괜찮아요라고 반복했지만 밤중에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긴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다고요. 민지가 잠든 후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진짜 정체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가 있었습니다. 15년간의 비밀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보여주리라. 내 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 창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디자인하고 만든 고급 맞춤복들의 사진과 유명인들의 감사 편지, 사실 저는 JH 컬렉션이라는 고급 맞춤복 브랜드의 창립자였습니다. 많은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제 옷을 찾았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민지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딸이 겉모습이나 돈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밤새 준비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오랫동안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단다. 이제는 알려줘야 할 것 같구나.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꺼낸 것은 JH 컬렉션의 회사 등록증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 계약서,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서까지. 아빠, 이게 다 뭐예요? 민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는 단순한 옷수선사가 아니란다. 15년 전부터 고급 맞춤복 브랜드를 운영해왔어. 낮에는 옷수선을 하고 밤에는 이 일을 해왔지.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내가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들을 알기를 바랐단다. 진정한 가치란 게 무엇인지를. 민지와 함께 준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준영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준영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영 아버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천천히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책자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JH 컬렉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준영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거래처 목록과 매출 자료, 그리고 회사 자산 내역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해외 유명 인사들이 제 옷을 입은 사진들을 보여드리자 준영 부모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준영 아버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낮에는 옷수선사로, 밤에는 디자이너로 일해왔습니다. 그때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영의 어머님이 갑자기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벌의 고급 드레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옷들이 당신이 박 선생님이 만든 건가요? 그 드레스들은 제가 2년 전에 특별 주문으로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준영 어머님은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비서를 통해 주문하셨던 겁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문하셨죠. 준영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드레스가 그토록 무시했던 옷수선사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영 부모님은 서로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준영은 그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준영 아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 얘기를.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일어나서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서류와 증거를 보여준 후 준영의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려는 그 순간 민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딸은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던지 그 순간 미경이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버지를 단순한 옷수선사라고 무시한 분들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영의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아버지께서 항상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옥수선사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유로 갑자기 저희를 인정하신다면 그건 정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어떤 유산도 물려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과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준영의 어머님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아버님은 말문이 막힌 채 서 계셨습니다. 준영은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민지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자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알게 되어서. 그 순간 비로소 제가 좋은 아버지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닌 참된 가치관을 물려준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아내 미경이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지는 그 집안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민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민지가 아빠,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공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알기를 바랐단다. DJ님,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많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아닐까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호 드림. 안녕하세요. 담비 DJ입니다. 방금 박정호님의 사연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도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정호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진정한 부모의 사랑과 가치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시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신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가치를 직업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호님의 사연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네요. 옥수선사라는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딸을 위해 사신 정호님,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가치관을 온전히 이어받은 민지님. 두 분 모두 정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특히 민지님이 보여준 당당함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드러나자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키며 선을 그은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요. 그것이야말로 정호님께서 딸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과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정호님처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